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삼국시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조라는 거대한 인물의 곁을 지켰던 세 명의 뛰어난 참모, 순욱, 순유, 가후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주로 진수가 쓴 삼국지 중 순욱, 순유, 가후전인데요. 여기에 배송지가 추가한 주석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랄까,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서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조 세력의 큰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의 빛나는 지략, 그리고 때로는 뭐랄까,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깊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순욱의 왕좌지제, 순유의 숨겨진 지혜, 또 가후의 난세를 꿰뚫은 통찰력, 이 키워드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렇죠. 네, 이들의 삶과 지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조언은 또 어떻게 조조와 시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순욱부터 시작해 볼까요? 젊은 시절부터 왕을 보조할 만한 재능, 그러니까 왕좌지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시작부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의 가문 자체가 또 명망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할아버지 순숙에게는 팔용이라 불리는 8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순욱은 그 영천순 씨, 당대의 정말 명문가 출신이었죠. 이런 배경 덕분에 젊어서부터 명성이 자자했고 처음에는 기주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세력이었던 원소에게 몸을 위탁했습니다. 아, 원소 밑에요? 네, 하지만 순욱은 원소가 큰 일을 도모할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당시 상대적으로 세력이 좀 약했던 조조에게 귀순하죠. 흥미로운 결정이네요. 강자를 떠나서 약자에게 간 셈인데 조조는 그런 순욱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자료에 보니까 나의 장자방이다 라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게 장량이라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순욱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런 극찬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조조의 그 한마디에는 순욱에 대한 뭐랄까 엄청난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욱은 정말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습니다. 단순히 군사 전략뿐만이 아니라 조조 세력의 큰 방향 자체를 설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조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서주를 정벌하려고 했을 때 순욱이 이걸 강력하게 말립니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 흔들린다는 그런 비유를 사용했죠. 네, 맞아요. 서주 정벌에 나섰다가 근거지인 연주를 잃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 복수심에 불타는 조조를 아주 냉철하게 설득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순욱의 전략가로서의 면모입니다. 감정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기반,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했죠. 또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조언은 바로 헌제를 봉대하는 것이었어요. 헌제. 네, 당시 동탁에 난 이후에 황제는 사실 힘없는 존재였지만 순욱은 천자를 받들어 민심에 순응하는 것, 봉천자 이순민심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가장 큰 순리이자 정치적 명분을 얻는 길이라고 조조를 설득했습니다. 허도로 천도하게 된 것도 그의 권위였고요. 그렇군요. 이게 조조가 다른 군웅들과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조언이 있었네요. 관도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조조와 원소의 운명을 건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도 순욱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거든요. 군량이 부족해진 조조가 막 후퇴까지 고려했을 때 순욱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조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때 순욱은 아주 단호하게 만류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기책,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계책을 써야 할 절호의 기회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죠. 와. 과거 초안쟁패 시절 유방과 항우가 형양, 성고에서 대치했을 때처럼 여기서 먼저 물러서는 쪽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런 역사적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조조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조조는 버텨냈고 원소군 내부의 분열과 허점을 파고들어서 대승을 거두죠. 이야, 전투지휘관은 아니었지만 후방에서 정신적 지주이자 전략적 방향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인재를 추천하는 능력도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도 순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정말 수많은 인재를 천고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곽가, 또 순유, 바로 다음에 다룰 인물이죠. 네네. 종요, 희지제 같은 인물들이 모두 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비난받을 만한 행실이 있었던 희지제나 곽가, 혹은 좀 거만하다는 평을 냈던 두기 같은 인물들조차 그 재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청거했죠. 사람 보는 눈이 대단했네요. 네, 조조 진영의 핵심 브레인들은 상당수가 순욱의 안목 덕분에 발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조가 원정을 나가면 수도인 허도의 군사와 행정은 거의 순욱에게 맡겼으니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조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순욱이 말년에는 조조와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조조가 위공,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 아래 최고 제후의 지위에 오르려 했을 때 순욱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죠. 네, 군자는 덕으로서 사람을 아껴야 하며 처음 의경을 일으켰던 충의 본뜻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게 조조의 심기를 건드렸다고요? 네, 그 사건이 순욱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조조의 위공직위는 사실상 한나라를 대체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첫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순욱의 반대는 한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심을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수춘에 머물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위시 춘추라는 기록에는 조조가 보낸 빈 찬압을 받고 그 뜻을 알아차려서 약을 마시고 자결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빈 찬압이라 의미심장하네요. 더 이상 당신에게 줄 녹봉이나 역할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이 죽음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후대의 역사가 배송지는 순욱이 조조를 도와 큰 공을 세우면서도 끝까지 한나라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려 했다며 그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현실과 신념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신념을 택했다는 거죠. 하지만 삼국지 본문을 쓴 진수는 순욱이 결국 위나라 건국의 기틀을 마련해준 인물이 아니냐며 그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께서는 순욱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의 고뇌가 느껴지시나요? 순욱의 이야기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럼 다음으로 순욱의 조카이자 역시 뛰어난 책략가였던 순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순욱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인물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릴 때 일화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실수로 숙부의 귀를 다치게 했는데 숙부가 마음 쓸까봐 아픈 촉도 않고 태연히 귀를 가리고 다녔다거나 할아버지의 옛 부하가 실은 살인자라는 것을 얼굴빛만 보고 알아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네, 확실히 어린 시절부터 충명함과 함께 엄청난 침착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동탁 토벌 모의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드러납니다. 아, 그때도요? 네, 함께 모의했던 다른 사람들은 막 불안에 떨거나 심지어 자결하기도 했는데 순유는 아주 태연하게 평소처럼 말하고 식사했다고 하죠. 보통 배짱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조는 그런 순유를 비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군사, 그러니까 군대의 전략을 담당하는 참모로 삼았다고 하죠. 심지어 순궁달, 순유의 자아와 함께 일을 논의할 수 있다면 천하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니 그 신뢰가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순유의 군사적 지략,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의 지략은 특히 전장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예를 들어 장소라는 장소와의 전투에서 처음 조조군이 승리했을 때 순유는 성급하게 추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조조가 듣지 않아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아, 조조가 안 들었군요. 네. 그런데 조조군이 혼란스럽게 퇴각하는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순유가 지금 바로 추격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상황이 역전됐는데 오히려 추격하라니?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패배한 후에 퇴각할 때는 조조가 급히 군을 수습하느라 후방 부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때 추격하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와...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죠. 또 합의에서 여포를 공격할 때 오랜 공성전으로 지친 조조가 철수하려고 하자 곽가와 함께 여포는 용맹하지만 지략이 부족하고 그의 참모 진궁의 계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 몰아붙여야 합니다라고 설득해서 결국 여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조조를 붙잡아준 거네요.
관도대전에서도 활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보급부대 지휘관이 교만하니 격파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또 원소에게서 항복해온 장압을 조조의 부하들이 막 의심할 때 아, 네네. 그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노하여 온 것인데 어찌 의심하십니까? 라면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고요. 맞습니다. 장압은 이후 위나라의 명장으로 활약하게 되니 이때 순유의 판단이 정말 옳았던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판단은 원소 사후에 그의 아들들인 원담과 원상이 기주를 놓고 다툴 때였습니다. 아, 그때요? 네, 당시 많은 장수들은 강력한 형주의 유표를 먼저 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순유는 아니,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유표는 큰 야심이 없는 인물이니 내버려둬도 됩니다. 라면서 기주평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조조는 이 의견을 따랐고 결국 북방을 완전히 평정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말 예리한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순유는 이렇게 뛰어난 책략을 세우면서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계책을 떠벌리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전쟁에 함께 따라 나선 자기 자식들조차 아버지가 평소 조조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몰랐을 정도였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비멸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그의 그런 면모 때문에 조조는 순유를 겉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지혜롭고 외운애지, 겉은 겁이 많아 보이지만 속은 용감하며 외검내용, 겉은 약해 보이지만 속은 강인하다, 외양내강,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평가군요. 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내면의 깊이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춘추시대의 안자나 영무자 같은 현인들의 비견될 만하다고 극찬하기도 했고요. 조조뿐만 아니라 아들 조비에게도 순공달은 사람의 모범이니 너는 반드시 예를 다해 공경해야 한다고 당부할 정도였다니 그 인품까지 높이 평가받았다는 증거네요. 네, 맞아요. 순유가 병들었을 때 조비가 직접 문병 가서 침상 아래에서 홀로 절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유가 세웠다는 그 12가지 기책, 즉 뛰어난 계책들은 대부분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워낙 비밀을 중시했던 그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또 친했던 친구 종효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그의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숨겨진 지혜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가후, 재륜입니다. 앞선 두 순시 인물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진 책사 같은데요. 네, 좀 다르죠. 젊었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양 사람 염충이라는 인물이 그를 보고 장량, 진평과 같은 기이한 재능을 가졌다고 평했다고 합니다. 가후는 특히 임기응변과 아주 현실적인 판단력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족이라는 이민족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서쪽 변당에서 명망 높았던 장군 단경의 외손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풀려났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아, 정말요? 네, 실제로는 외손자가 아니었는데도 태연하게 속여넘긴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휘한 대담함과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동탁 사후의 일이었죠. 동탁이 죽고 그의 잔당인 이각, 곽사 등이 막 뿔뿔이 흩어지려 할 때 가후가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병력을 모아 장안을 공격하게 했다고요. 네, 바로 그 조언 때문에 가후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각과 곽사는 가후의 계책대로 장안을 함락시키고 정권을 장악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황제는 다시 꼭두각시 신세가 되었고 장안은 약탈과 폭력으로 폐허가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배송진은 이 대목에서 가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의 조언 하나가 천하에 큰 재앙을 불러왔고 그 죄가 무겁다고요. 시작부터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이군요. 이후 가후는 장수라는 장수에게 의탁하는데 여기서도 그의 뛰어난 책략이 빛을 발합니다. 조조군을 물리친 장수가 신이 나서 추격하려 하자 가후가 말렸는데 듣지 않고 나섰다가 패배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장수가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오자 가후는 이번엔 다시 추격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아까 이야기한 순유의 사례와 비슷하면서도 가후의 설명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나요? 가후는 이렇게 설명하죠. 처음에는 조조가 직접 후미를 맡아서 정예병으로 방비했을 테니 이길 수 없었겠지만 두 번째 추격 때는 조조는 이미 방심하고 있을 것이고 후방 부대는 다른 장수들이 맡을 텐데 그들은 장수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겁니다. 와, 정말 장수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나섰고
가후의 말대로 승리하고 돌아왔죠. 정말 상황 판단이 귀신 같네요. 장수의 심리뿐 아니라 조조의 행동 패턴까지 정확히 예측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후는 장수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하나 더 합니다. 바로 원소가 아닌 조조에게 귀순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당시 원소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세력만 보면 원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해 보였죠. 하지만 가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조조에게 가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첫째, 조조는 천자를 받들고 있어서 대의명분이 있다. 둘째, 원소는 세력이 강해서 우리 같은 소수 병력은 가볍게 여기겠지만 조조는 세력이 약하니 우리를 반드시 중용할 것이다. 아, 현실적이네요. 네. 셋째, 패왕의 길을 가려는 조조는 과거 장수와의 악연. 조조는 장수와의 전투에서 아들과 조카를 잃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사사로운 원한은 잊을 것이다. 이 설득은 정말 가후의 현실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장수는 결국 가후의 말을 따랐고 조조는 과연 가후의 예측대로 장수를 극진히 대우했죠. 조조 진영에 합류한 뒤에도 그의 조언은 계속됩니다. 관도 대전에서 군량이 떨어져 고심하는 조조에게 공께서는 원소보다 4가지, 그러니까 현명함, 용맹함, 인재등용, 결단력에서 뛰어나십니다. 결단만 내리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네, 형주를 평정한 후에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동족의 오나라를 치려는 조조에게 지금은 형주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조언했죠. 비록 조조가 이 조언은 듣지 않고 적벽으로 나아갔다가 대패했지만요. 맞습니다. 조조가 가후의 말을 들었더라면 적벽대전의 결과는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죠. 또한 서량에 맞춰 한수와의 전투에서는 이간계를 써서 그들을 분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후의 지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고 정치적인 수를 읽는데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후계자 문제에서도 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면서요. 조조가 아들 조비와 조식 사이에서 후계자를 고민할 때 가후에게 의견을 물었다고요. 네, 조조가 은근히 물었을 때 가후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금 원본초와 유경승 부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 이른 두 사람 모두 후계자 문제, 원소는 장남 원담 대신 막내 원상을 편애했고 유표는 장남 유기 대신 차남 유종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었거든요. 네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가문이 몰락했음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즉, 장자인 조비를 세우는 것이 순리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한 거죠. 이 한마디가 조조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화법이네요. 직접적인 답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후는 이렇게 뛰어난 책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조의 옛 신하가 아니었기에 더욱 몸을 사렸던 걸까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문을 닫고 외부와의 사사로운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식들의 혼사도 당대의 세도가들과는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략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음을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제술 또한 그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조비가 황제가 된 후에는 태위라는 최고위직에 올랐군요. 그때도 조비가 오나라와 총나라 중 어디를 먼저 쳐야 할지 물었을 때 지금은 군사력보다는 문치, 즉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쓰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다고요. 네, 유비와 손권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이니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비록 문제 조비 역시 이 조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가후는 마지막까지 냉철한 현실인식과 장기적인 안목을 잃지 않았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난세 속에서 지략가로서 어떻게 생존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욱, 순유, 가후 3명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니 정말 각기 다른 개성과 강점을 가진 인물들이었음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순욱은 국가의 큰 틀을 짜고 인재를 등용하며 행정과 전략 양면에서 조조의 기반을 닦은 뭐랄까 설계자였다면 순유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리한 통찰력으로 승리의 길을 연 전략가였고 가후는 변화무쌍한 난세의 흐름을 읽고 때로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도 생존과 실리를 추구한 책략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정확한 정리입니다. 세 사람 모두 조조의 천하제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
예를 들면 순욱의 한 왕조에 대한 충절이라든지 또 그들의 처세 방식, 가령 순유의 침묵이나 가후의 조심스러움 같은 것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특히 순욱의 마지막 선택과 죽음, 그리고 가후의 초기 행적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죠. 강력한 리더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면서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혹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 그리고 개인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 명의 칙사 중 어떤 인물에게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정이나 조언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지혜는 무엇일지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